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부터 이제 해커스에서 감정평가 이론 과목을 맡게 된 최동진 평가사라고 합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어느덧 이제 한 8년차 정도의 이제 감정평가사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기존에 있던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나라감정, 그리고 하나감정, 그리고 대한감정에 있다가 지금 현재는 세경감정의 파트너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지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대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본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쭉 해오고 현재도 현업을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림법학원, 그리고 프라임법학원에서 강의를 쭉 해오다가 지금 이제 현재 이제 해커스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오픈 카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카톡은 이제 두 가지 방이 있거든요. 최동진 감정평가사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첫 번째 방이 이제 감정평가사 정보방이라는 데가 하나가 있고, 감정평가 이론방 두 가지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방 같은 경우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론방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강생 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모두 참여 코드는 1551번. 이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 같은 거나 또는 뭐 상담 필요하신 게 있으면은 여기서 자유롭게 편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보방이나 이론방에서는 특히 이 이론방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감정평가 이론과 관련한 콘텐츠 같은 것들을 이제 수강을 하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저희 시험은 이제 2차죠. 자, 1차에서 이제 합격을 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 1차를 합격하시기 전에 2차를 먼저 선 진입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2차 시험 과목은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줄여서 실무, 이론, 법규, 이렇게 3과목이 시험 범위고요. 3과목을 각각 100점 동안 100분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100점을 기준으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 진입을 하실 때는 요 실무라는 과목,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법규가 강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법규에도 상당한 시간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최소 시간, 최소 시간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자. 요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3과목은 어쨌든 다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요 합계가 평균 60점. 이게 원래는 이제 절대평가이거든요. 절대평가이면서 여기에 상대평가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평균이 60점이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의 점수가 있는 과목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걸 과락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전체 평균이 60점이 되지 않는 수험생들이 저희가 매년 합격자 수를 정해놓고 있는데 200명이었다가 이제 올해는 이제 190명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죠. 그 인원이 190명, 평균 60점을 넘는 사람들이 190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사람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서 상대평가로 이제 190명의 인원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과목의 이제 밸런스가 좀 굉장히 중요할 텐데, 특히 이론은 최소 시간으로 최대의 효율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2년차, 그러니까 좀 빠르게 합격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제 뭐냐면은 실무 점수가 조금 더 높아요. 예, 그리고 법규 점수의 좀 점수가 더 많이 높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실무가 뭐 45에서 50점 정도, 그리고 이론도 45에서 아니면 55점, 자, 법규 같은 경우가 50점에서 60점, 이 정도가 이제 빠르게 합격하시는 분들의 평균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느냐? 그건 아니죠. 자기가 전략 과목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고득점을 하는 과목을, 전략 과목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이 법규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실무는 과락을 좀 면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다만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실무를 좀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무에 조금 더 점수를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론은 실무와 이제 법규의 이제 중간 정도, 이 정도의 점수를 득점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빨리 합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 이 정도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물음에 대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이론 같은 경우 대부분 수험생들이 겪고 있는 현상들이 뭐냐면, 통상적으로 7월, 그러니까 2차 시험 같은 경우가 1차 시험 같은 경우가 4월 또는 3월 말, 뭐 요 정도에 이제 1차 시험이 치러지죠. 그리고 나서 기본 강의를 듣고 나면 2차 시험이 뭐 6월 말이나 7월 초중순, 이때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걸 치르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이론 기본 강의가 보통 개강을 하게 되는데, 실무와 법규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론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강의를 듣고 나서 남는 게 별로 없거나, 아니면 또 이론 과목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추상적인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안을 실제로 내가 문제를 풀어서 답안 작성을 할 때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 시기가 12월까지 실무와 법규에 좀 투자를 많이 하다가, 그리고 나서 다음 해 내년 1월 정도에 됐을 때부터 이제 이론을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답안 작성을 하려고 하니까 내용은 무슨 말인지 대략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답안이 써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답안 작성을 할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과목의 밸런스 중에서 이론을 일단 최소 시간으로 투입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론에 대한 공부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론 공부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영상은 제가 좀 무료 특강으로 하나를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참고로 해보시면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론 공부법에 대해서 그럼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개념과 체계예요. 네, 이론은 추상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개념과 체계를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어요. 개념과 체계를 명확히 해야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 우리 시험은 2차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에 포커스가 가야 돼요. 답안 작성에. 그래서 개념과 체계를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본서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기본서는 처음에는 읽을 때는 아주 편하게 쉽게 읽혀져요. 특히나 1차 과목에서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을 배우시죠. 거기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게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부수적으로, 구체적으로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파트가 실무와 연결이 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개념과 이제 체계, 요거를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활용을 하게 될 건데, 이번에 제가 해커스로 오게 되면서 기본서를 아예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기존에 있던 학원에서는 기본서가 3권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분량이 한 1500페이지에 좀 육박했었죠. 그 이유가 관련 규정, 지침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고 충분한 해설을
담아냈던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수험 적합하기에는 조금 양이 많은 게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아예 책을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관련 법 규정에 대한 내용, 그죠? 이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이 규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감정평가법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감정평가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 법규에서 이제 과목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 거기에 토지보상법까지가 법규에 대한 과목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시험 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시험 범위에 있지만 일단 이 두 가지 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감칙이라고 부르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걸 줄여서 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에서는 이 감칙과 실무 기준,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법 규정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사실 감정평가론이라는 강론 파트에서 주로 다루게 될 거고요. 이거에 대한 기본이 되는 내용이 이제 부동산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 왜 봐야 되느냐,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감정평가, 이게 대체 뭐냐, 감정평가 시험인데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게 뭔지부터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해야겠죠. 여기에 사실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정의를 보게 되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요 규정, 요 의 자체는 이제 감정평가법 제2조 2호에 나와 있어요. 자, 요 조문들은 앞으로 제가 답안지에 반드시 활용을 하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릴 겁니다. 답안지에 조문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토지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 토지 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들을 규정을 한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사실 사람 빼고 다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사람 빼고 다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겠죠. 이거를 다루는 게 우리가 총론입니다. 총론 파트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이론에서 시험 범위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론부터 저희는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경제적 가치를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다른 것보다도 경제적이라는 말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경제적. 그래서 경제적이라는 말은 부동산이 복합 개념이에요. 복합 개념. 복합. 여러 가지가 상호작용해서 섞여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경제적이라는 거는 다른 의미로 복합 개념의 하나의 종류예요. 복합 개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물리적, 법적, 경제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요거는 이따가 총론 시간 첫 시간부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가치에 대한 것들을 먼저 목적으로 하고 있고, 판정한다고 되어 있죠. 판단해서 정해준다라는 의미예요. 판단해서 정해준다. 감정평가사만이 어떤 대상 물건에 대한 그 가치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공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하고 정하는 문제예요.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잘 하는 게 실무예요. 감정평가 실무. 그쵸? 그 다음에 정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법적인 근거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법에 따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의 범위가 아까 얘기했던 감정평가법, 부동산 공시법, 감칙, 실무 기준 이런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못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외에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들까지 살펴보는 게 감정평가 이론에 대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적인 근거를 어떻게 잘 서술을 할 거냐? 요거의 베이스가 되는 게 이 총론, 부동산 총론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따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강론 파트를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그 결과죠. 이 결과에 대해서 판단해서 정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봤을 때는 크게 역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자세히 배우시게 될 거예요. 점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구간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점 추정이란 뭐냐? 얘는 10억 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점 추정이고요. 구간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10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9억에서 11억 이렇게 범위로 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게 점, 구간 추정, 표시를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감정평가에 대한 정의, 개념 자체를 뜯어보게 되면 저희 시험 범위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개념과 체계가 중요한 겁니다. 체계는 결국에 다시 말하면 목차예요. 목차.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전반적으로 주소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체계를 잘 갖추기 위한 답안, 목차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개념과 체계를 집중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이제 관련해서 전면 개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총론 파트가 있고 강론 파트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체계를 한번 잡아 볼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매 시간, 매 회차마다 이 체계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보는 방식을 채택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책을 볼 때 이거를 독서법이라고 하죠. 책을 볼 때 절대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라 가로로 먼저 읽으셔야 돼요. 가로로.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로 읽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은 목차를 먼저 보는 거예요. 목차를. 그래서 책을 보실 때 같은 병렬, 아라비아 1번 길이, 그 다음에 반가로 1번 길이, 양가로 1번 길이 이렇게 가로로 먼저 읽고 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에 대한 개념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차를 가지고 체계로 접근을 한다.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 두 번째가 가로를 읽고 나서 그리고 그 목차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이게 공부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즉 목차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읽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읽다 보면 그렇지 않게 읽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즉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는 항상 목차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목차의 병렬 관계애들 상위와 하위 목차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내용을 보실 때는 그 목차에 대한 답이 뭔지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가로를 읽고 그 다음에 답을 찾아서 읽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키워드를 찾아서 읽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문장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보통 교수님들의 기본서 같은 경우가 문장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답안 작성을 할 때 그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게 좋은 답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문장을 계속해서 덧붙여서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서술형 답안이죠. 서술형 답안. 그렇기 때문에 채점한 사람들로 하여금 읽기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답안에 표현을 할 때는 얘를 끊어서 서술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접속사를 같이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 한편,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단어들을 활용을 해서 문장을 나눠서 주어와 서술어를 일치시킨 뒤에 그리고 접속사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문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뭐냐면 배점을 조절하기 위해서예요. 즉 기본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에 따라서 줄여 쓰거나 늘려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론에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나누고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서술어가 뭔지 이거를 구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배점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걸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키워드 한 문장에 하나의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 특히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을 때는 그 키워드가 있냐 없냐와 관련이 채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키워드를 담아낼 줄 아셔야 돼요. 문장을 한없이 늘려 쓰는 게 아니라 걔의 핵심적인, 즉 물음에 대한 답을 키워드로 표현하실 줄 아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는 이렇게 일단 4가지 방법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것들은 제가 독서법, 공부법 영상에서 별도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 자, 그리고 나서 답안 작성을 그럼 결국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답안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보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출 문제를 제대로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적용해서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연습이라고 하는 거는 답안을 실제로 작성하는 연습을 의미를 합니다. 왜냐면 내가 머릿속에서 암기한 것과 이거를 답안지로 현출하는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이 답안지에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출력을 해야 된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연습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기출문제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무엇을 물어봤기 때문에 무엇을 써야 되는지, 얘는 뭐냐면 결국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리고 여기에 채점평이 나온 게 있어요. 채점평이 나온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 채점평이 결국에 공부의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A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채점평에서는 이걸 B라고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생각을 바꿔야겠죠. 거기에 맞춰서 답안을 쓰는 게 점수에, 득점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준들을 쭉 다 공부하시고 난 뒤에 실제 답안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답안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문제 분석이 필요합니다. 문제 분석이라는 게 문제를 세밀하게 뜯어서 본다, 이 개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물음이에요. 뭘 물어봤는지. 이론 시험에서 채점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물어본 것 좀 대답해라. 이거 안 물어봤는데 왜 이것까지 썼냐?
이거 물어봤는데 이거 왜 안 썼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분석을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배점이에요. 배점. 우리 시험에 10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는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했을 때 통상적으로는 자 1번 40점, 2번 30점, 3번 20점, 그리고 4번 10점. 요 구조로 지금 형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각각의 배점 안에서 소물음으로 다시 나눠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배점에 맞게 내가 압축해서 잘 썼냐 물어본 거를, 또는 배점이 부족한데 아는 게 이거밖에 없을 때 잘 늘려 썼느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걸 하기 위한 과정이 이제 문제 분석에 대한 과정인 거고요. 자, 문제 분석을 하고 났으면 그러면 목차를 작성을 먼저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답안 작성을 합니다. 요 과정을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기준과 방향, 틀 이런 것들을 잡게 되시는 건데요. 목차 작성을 할 때 이때 중요한 게 체계, 그리고 물음이 제대로 연결이 되었는지, 요거는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체계에 맞게 서술이 되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물어본 거에 대해서 이 개념이 어디에 하위 개념이고 상위 개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서와 결, 여기서도 활용이 됩니다. 그렇죠? 답안 작성을 할 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배점과 물음이에요. 이거를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목차를 잘 작성을 하면 여기에 맞춰서 답안을 쉽게 작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렵게 쓸 필요가 없어요. 어렵게 쓰려고 하면 할수록 쓰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거를 읽는, 채점하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계와 배점, 물음, 이거를 집중적으로 저는 다루게 될 거예요. 제 강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내용 설명도 자세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내용 자체에 대한 해설보다는 문제 분석과 그래서 목차를 어떻게 작성하고 답안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기반으로 했을 때 문제 분석의 유형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특강으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문제 분석의 유형에 따라서 목차 구성이나 답안 작성이 달라져요.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분석의 유형에 따라서 쓰는 내용이 아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가 이제 기본형. 기본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설명하는 문제와 논하는 문제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에 이제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물음이, 자, 비교하시오.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논하시오. 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이 무엇과 관련해서 설명하시오, 관련하여 논하시오. 요 물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묻는 문제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많이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유의사항. 요렇게 묻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유의사항에서는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 요거를 제일 많이 물어봤거든요. 요거에 틀을 맞춰가지고 작성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요것들을 이제 보게 되실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사례형, 요렇게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요것들에 대해서 기존에는 제가 진도와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었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답안 작성에 기초한 강의로 커리큘럼을 아예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출시될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문제 분석과 예시 답안, 요것도 올해부터 답안이 이제 20페이지로 바뀌었죠. 20페이지에 딱 맞게 제가 작성을 다시 해서, 그리고 문장이 좀 부족한 것들은 다시 문장을 다듬고 교수님의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답안에 쓰는 게 아니라 답안 배점에 맞게, 분량에 맞게 다 조절을 하고 문장을 다 쉽게 바꿔서 그렇게 작성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걔도 35회까지 지금 기출문제에 대해서 책이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형이 있죠. 기본형부터 이제 살펴봐야 될 건데, 그래서 제 강의 커리큘럼이 요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단과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스터디 강의가 있어요. 자, 스터디 강의라고 하는 게 소위 얘기해서 이제 GS 매주 토요일 날 와서 보는 모의고사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단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순환 강의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기본 강의부터 그럼 들어가게 되면 설명하는 문제, 자, 논하는 문제,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기본.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죠.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게 답안 작성의 기초 강의예요. 이게 영순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비교와 관계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얘를 답안 작성의 초급 강의라고 명칭을 했고요. 관련 영향, 유의사항과 관련된 문제들, 얘를 중급 강의라고 명칭을 했고요. 사례형과 관련한 문제들을 고급,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단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얘가 영순환, 얘가 1순환, 얘가 2순환, 얘가 3순환. 그래서 얘가 이제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요거는 앞에, 요거는 아마 지금은 녹화 형태로 해서 내년 1월이 됐을 때 같이 이제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배점에 대한 감도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50점에 해당하는 분량을 작성을 하게 될 거고, 60점, 여기는 70점, 그리고 여기는 80점. 여기에 해당하는 분량만큼의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대해서 해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고급형 사례형 여기 있죠? 자, 여기까지가 다 기출문제만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이론 시험은 다른 과목보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1회부터 35회까지 전체 기출문제를 다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루게 될 거고, 스터디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그죠? 1월부터 아마 3월까지 한번 진행을 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일정은 학원과 이제 추후에 상의를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때도 기출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즉 여기 강의까지 모든 기출문제를 다 다룹니다. 스터디에 나오는 기출문제와 단과에서 다루는 기출문제는 겹치지 않게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결국에 우리가 시험에 대비를 할 것들이 미기출 영역이잖아요. 미기출을 어떻게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할 건지, 여기가 이제 관련이 되어 있어요. 미기출과 관련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활용을 해야 될 거는 실무 기준. 여기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논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관련 논문인데, 논문은 모든 논문을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봐야 될 것들만 찍어서 그래서 그것만 딱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었고, 재작년 문제에서도 출제했을 때 제가 스터디에서 냈던 게 좀 맞춘 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들이 교수님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감정평가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경운수 평가사님께서 작성을 하신 건데, 지금 현재 7판이 나와 있어요. 자, 과거에는 즉 실무 기준이라는 게 있기 전에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기준들이 저희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 기준의 제일 대표적인 게 AI
그 다음에 일본 기준과 관련한 해설서, 요거를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실무 기준이 정립이 되고, 그리고 미국 쪽에 이제 유학을 가셔서 접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과 관련한 규정이나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이 저희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즉, 이 경운수 평가사님의 감정평가론 책은 사실 미국 쪽과 관련이 매우 깊어요. 그래서 여기서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은 여기서 출제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과에서도 이 사례형 이후에 이제 뭐 종합형이라고 해서 이 미 기출 문제, 이 스터디와 단과에서 이때 이제 3월 그리고 6월까지 이거를 좀 나눠서 할 거예요. 나눠서 할 건데 여기와 여기 파트에서 이제 기출되지 않은 논점들을 많이 다루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문제 분석에 대해서 유형을 먼저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법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분만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건데요. 전체 이제 체계, 제가 강조했던 체계를 먼저 한번 잡아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총론 파트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파트이고요. 두 번째 강론 파트, 두 가지 파트거든요. 강론이 이제 감정평가론과 관련한 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총론 파트 같은 경우 크게 4가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동산의 기초, 그 다음에 부동산의 시장,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 또는 가격,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한 의사 결정, 이렇게 4가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강론 같은 경우는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정평가의 기초, 그다음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절차, 그리고 감정평가의 원칙,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 감정평가와 그리고 목적별 감정평가, 이렇게 5가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한 이제 기초죠. 아까 제가 책을 읽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읽는 게 아니라 가로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동산 기초 파트를 가서 보게 되면은 목차 제목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첫 번째가 복합 개념이라는 목차가 제 1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1절에 해당하는 절에 해당하는 목차들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목차들을. 그래서 1절에 대한 개념이 복합 개념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에 대한 특성 얘기가 2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부동산을 어떻게 분류할 거냐에 관련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현상, 그리고 부동산 활동은 무엇인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필기한 순서대로 여러분들의 감정평가 이론의 체계를 똑같이 잡으시면 됩니다. 큰 덩어리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세부 목차들이 처음에 이렇게 출발을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복합 개념 안에 다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초에는 이렇게 크게 4가지 파트가 이루어져 있고요. 시장 파트에서 가서 보시면 자, 개념이 나와 있고요. 그렇죠? 자, 두 번째가 이 개념 안에 각각의 의의나 뭐 특징, 성격, 분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제외하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효율적 시장,
부동산의 효율적 시장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기 변동, 그 다음에 증권화, 시장에 대한 균형, 그리고 증권화, 그 다음에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에 대한 분석. 덩어리가 이렇게 8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가치에 가서 보시면 첫 번째로 마찬가지로 개념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에 관한 이론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 이론들이 어떠한 이론들이 있는지 쭉 살펴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관련한 가치 형성 과정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에 대한 원칙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사결정과 관련한 파트는 크게 보면 부동산 투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금융, 그리고 개발, 그리고 관리, 정책, 여기에 이제 감정평가 파트도 사실 들어가요. 의사결정을 할 때. 근데 이 감정평가 파트는 강론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요거를 일단 머릿속으로 먼저 체계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합 개념과 특성, 분류, 현상, 활동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 먼저 인식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책을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장이 부동산 기초죠. 여기 기초, 시장, 가치, 의사결정, 여기 장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절에 복합 개념이라고 나오죠. 여기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복합 개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책을 읽을 때 가로로 먼저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복합 개념 안에 아라비아부터 보시면 됩니다. 아라비아부터. 자, 개념, 필요성이 나오죠. 그죠? 자, 복합 개념이 있고, 자, 네모 박스되어 있는 복합 개념과 같은 병렬인 애들을 이제 찾아서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물리적 개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률적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경제적 개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개념, 이렇게 덩어리가 들어가 있죠. 아,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들어갈 내용들이 결국에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 물리적, 법적, 경제적, 사회적 개념이라는 게 들어가 있구나. 요거를 체계로 잡으시면 됩니다. 체계로. 그래서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공부하실 때,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병렬, 관계에 있는 목차들을 먼저 인식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복합 개념부터 가서 보시면, 첫 번째, 복합 개념 안에 다시 소목차가 개념과 필요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모든 개념들은 대부분이 의의와 근거, 취지, 목적, 역할, 기능, 필요성, 분석, 종류,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 즉 개념과 즉 의의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장들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개념이란 하고 부동산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사고하는 개념이다. 복합 개념은 물리적, 법률적, 경제적 개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문장을 제가 간소화시켜서 이해하기 쉽게 문장을 다듬은 거예요. 자, 그러면 목차가 개념이었죠. 개념. 그러면 아까 이거를 내용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목차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합 개념의 이 개념이 뭐냐? 그게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죠. 무엇 무엇이란 무엇 무엇이다. 이게 의의를 쓰는 답안 작성이에요. 의의를 쓸 때는 무엇 무엇이란 무엇 무엇이다. 무엇 무엇이란 무엇 무엇을 말한다 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사고하는 개념이다 라고 봤을 때 복합이라는 말과 가장 이제 어울리는 게 이 다양한 관점이라는 말이겠죠.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사고하는 게 복합 개념이다. 그 다양한 관점이 뭐냐? 다양한 관점이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물리적, 법률적, 경제적, 그리고 아까 사회적까지 봤었죠. 예. 이 다양한이라는 말은 결국에 부동산을 이해할 때는 물리적, 법적, 경제적 개념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가서 보면 필요성이죠. 필요성. 목차가 필요성이에요. 그러면 왜 필요한지를 찾아서 읽어야겠죠. 자, 부동산은 부동산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그 요인은 현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동산 문제를 발생시킨다. 일부 요인만으로는 현상과 활동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부동산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서술을 보시면 따라서 마지막을 정리하는 서술어죠. 접속사죠.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복합 개념의 개념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거를 활용을 하게 된 건데, 그러면 이게 말이 똑같은 거잖아요. 정답을 찾을 근거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그 원인은 뭐다?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그 다양한 요인이 현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과 활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지금 동그라미 체크한 게 키워드예요. 이런 게. 그죠? 이 전체 필요성과 관련한 이 문장들이 있는데 이 문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답. 그게 부동산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복합 개념이라는 게 발생하고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 개념을 이제 가서 볼게요. 물리적 개념. 자, 물리적 개념에는 다시 목차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연, 공간, 환경. 그죠? 그리고 위치.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읽을 때 다시 머릿속으로 첫 번째 부동산 지금 기초 파트 중에서 물리적 개념이라는 게 복합 개념이라는 게 있었고 복합 개념 안에 물리적 개념이 있고 그 물리적 개념은 다시 자연, 공간, 환경, 위치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자연, 토지는 이제 자연물 자체다. 자,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토지를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물은 결국에 인간에게 영구적으로 제공이 된다. 근데 양이 이제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그 양이 정해져 있다. 이게 부동산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공간이죠. 공간을 놓고 봤을 때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표, 공중, 지하.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표는 뭐고 공중은 뭐고 지하는 뭐냐? 그거를 설명한 내용이고요. 자, 환경이죠. 환경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있다. 자연환경은 뭐고 인공환경은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환경, 머릿속에서 기억해야 될 건 공간은 지표, 공중, 지하. 환경은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있구나.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위치죠. 위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죠. 절대적 위치는 물리적인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대적 위치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위치죠.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복합이죠. 복합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을 가서 볼게요. 법적인 건 뭐가 있느냐? 협의와 광의가 있구나.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협의라고 했을 때 토지 및 정착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민법 조문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뭐고 정착물은 뭐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가 토지에 대한 거 그리고 여기가 정착물에 대한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자, 광의의 부동산이죠. 토지가 있고 정착물이 있는데 준부동산 얘가 추가됐구나. 그죠? 협의는 토지 및 정착물, 광의는 토지, 정착물,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금 물건들이 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경제적 개념으로 가서 볼게요. 경제적 개념. 자, 1차 시험에서 경제라는 과목을 많이 배우시죠? 그 과목이 이론에서 상당히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다. 두 번째가 자본재와 소비재, 그리고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고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토지는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요소라는 거죠. 그 생산 요소에는 노동과 자본, 토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본재와 소비재가 있어요. 즉 생산할 수도 있고 소비할 수도 있다라는 물건입니다. 자산이죠. 부동산, 자산 관리로 많이 하고 있죠. 투자를 하거나 자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다 보니까 자산으로서도 인식을 하고 있다. 이게 시장에 가면 자산시장과 공간시장과 또 연결이 됩니다. 자, 상품이죠. 상품인데 토지도 사고 파는 상품이잖아요. 사고 파는 상품인데 위치가 물리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권리로서 등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권리로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회적 개념이에요. 사회적 개념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사회재는 자,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되는 재화고요. 공공재화는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되는 재화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사회성과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재화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회성과 공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토지를 이용할 때 있어서 국가나 정부 정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정한 제한, 제약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재, 사회적 개념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부동산 특성을 가기 전에 이걸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복합 개념이 물리적, 법적, 경제적, 사회적 개념이 있었고 물리적에 4가지가 있었고 처음부터 4가지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물리적에 4가지가 있었고 법적인 게 협의와 광의가 있었고 경제적 개념에 4가지가 있었고 사회적 개념에 2가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있었는지 1회독을 하실 때는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전체 체계를 잡아가면서 세분화시켜서 나뭇가지를 쳐 나가듯이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이제 특성이 있죠. 부동산은 아까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했어요. 정착물의 제일 대표적인 예가 건물입니다. 근데 모든 부동산의 특성의 기반은 사실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토지를 다시 2가지 특성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봤을 때 여기는 자,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토지 안에 자연적, 인문적 특성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건물은 이 토지의 특성을 주로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적 특성에 첫 번째가 자, 아라비아 1번이 자연적 특성이죠. 그 다음에 목차를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두 번째가 인문적 특성이죠. 그죠? 세 번째가 기타 특성이에요. 자연적, 인문적이 제일 대표적인 거고 기타 특성은 이러한 것들 외에 추가적으로 세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첫 번째가 경제적 특성, 두 번째가 법률적 특성이에요. 자, 복합 개념과 그대로 연결이 되죠. 물리적인 게 자연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인문적인 것들을 세분화해서 인문적을 3가지로 쪼개되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특성이 되고요. 행정적을 다른 말로 법률적과 관련되어 있죠. 사회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토지를 가서 보게 되면 첫 번째 토지의 특성 중에서 4가지가 일단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 부, 영, 개 이 4가지가 있어요. 고정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이 자체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만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 총론 파트에서 결국에 부동산 기초, 시장, 가치 여기까지를 모두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결국에 뭐냐면은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을 띄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나 부동산 가격, 이게 적정한 가치냐 적정한 가격이냐를 알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 특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을 결정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이 논리가 저희 이론 전체 시험에서 가장 많이 쓰이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예요. 감정평가가 왜 필요한지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논리입니다. 이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연적 특성. 그죠? 이러한 자연적 특성 때문에 시장이 요거와 불완전과 대비되는 말이 완전이겠죠. 경제에서 배우는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를 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 즉 일반 경제 재화는 가격이 어떻게 구성이 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그런데 부동산은 경제재화이면서 아까 사회재, 공공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재화로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이 형성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적정 또는 균형 가격을 방해하기 때문에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요구된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자, 고정성. 일단 목차 먼저 보셔야겠죠? 개념과 파생 현상이 있습니다. 자, 개념이죠? 목차가. 그러면 답을 찾아서 읽어야겠죠? 고정성 개념이 어디 나와 있냐? 위치가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고정되어 있다. 말 그대로죠. 고정성이죠. 고정되어 있다. 뭐가? 물리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자연적 특성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성질, 부동성이라고도 하거나 비이동성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파생 현상이 잘 보시면 기본서에 있는 교수님들의 기본서를 제가 좀 압축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긴 한데 대부분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부동산의 현상, 부동산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해서 부동산 가치나 가격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감정평가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필요한지, 요 얘기들이 다 파생 현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 논리에 입각을 해서. 그죠? 자, 그러면 첫째, 고정성은 임장 활동을 요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임장 활동,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 된다. 그 활동을 하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정보 활동이 요구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하면서 지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 결과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 지역 분석은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현상과 활동, 공간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한다라는 거겠죠. 현상과 활동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과 가격도 지역적으로 달라진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있는 말들의 한 단어만 찾아보면 지역 얘기예요. 지역. 고정, 위치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고 지역이라는 개념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일반 경제재화, 일반 재화와 가장 다른 특징이에요. 그렇죠? 자, 셋째. 그 다음에 시장을 추상적으로 만들죠. 시장을 추상적으로 만든다. 그렇죠? 시장 얘기가 들어가 있고 시장과 가격을 개별화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라고 되어 있죠. 계속 같은 얘기예요. 자, 머릿속에 파생 현상이라는 개념은 결국에 부동산의 현상과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만들고 그래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파트에서 왜 감정평가가 필요한지와 연결된다. 이걸 머릿속에 인식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중성을 볼게요. 부중성, 부증. 부는 아니불자, 증은 증가할 수 없다, 증가시킬 수 없다. 즉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본이나 노동을 투입하더라도 절대량은 늘릴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없다라는 거고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물리적과 병렬이 뭐였었죠? 사회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인 양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량이 아니라 상대량은 바뀔 수 있다. 그게 인문적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파생 현상을 보시면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든다. 공급이 어디서 나와요? 수요와 공급에 의한, 즉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비탄력적 공급 얘기가 나오고 가격은 적정 가격을 이루기 어렵다. 그래서 적정 가격 형성을 위한 감정평가가 요구된다. 감정평가의 필요성과 연결이 되어 있죠. 부중성은 최이후 이용을 요구한다. 최이후 이용은 감정평가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내용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최유효예요. 최고로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좀 의의를 설명을 드리면 객관적으로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부동산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을 하는 걸 최유 이용이라고 합니다. 걔는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울게요. 그래서 부동산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녀요. 이게 인문적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도 경쟁이 발생하죠. 용도를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나는 상업용, 나는 주거용 이렇게 용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선호도와 행태에 따라서 경쟁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경쟁이 발생을 하면 결국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이 되겠죠. 합법적, 합리적, 최고 수익의 관점. 이게 최유 이용의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자, 영속성입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소멸되지 않는다.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소모되지 않는 내구성이라고도 합니다. 파생 현상을 가서 보시면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으로 만들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경과한, 즉 장기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라는 얘기고 그 활동이 개발, 관리, 투자, 금융, 감정평가 이게 아까 부동산의 의사결정 파트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영속성은 가치에 대한 본질이다. 그래서 그 가치는 장래 편익의 현재 가치 이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뒤에 가서 부동산 가치 파트를 보시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영속성이 본질, 본래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최유용 얘기가 또 나오죠. 그리고 영속성은 부중성과 관련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성이에요. 말 그대로 개별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어느 측면에서 자연적 특성이니까 물리적인 관점에서 동일한 게 없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물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 또는 유사한 관점이 성립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파생 현상을 보면은 가치의 형성을 개별화하고 그리고 시장을 역시 불완전하게 하고요. 감정평가 시 개별 분석을 요구하고요. 시장 참가자의 선호도와 행태를 다양하게 한다. 개별성이 있다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다양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다, 개별적이다, 유사한 용어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문적 특성이죠. 인문적 특성은 핵심이 뭐라고요? 자연적 특성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완화. 개별성, 고정성, 부중성, 영속성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약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용도의 다양성이죠. 토지를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즉, 토지는 물리적으로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거를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분할 합병의 가능성이죠. 토지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쪼개서 나누어서 쓸 수도 있고 옆에 토지와 합쳐서 쓸 수도 있는 거죠. 분할 합병의 가능성 얘기고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에 대한 가변성이죠. 위치 얘기가 나오죠. 위치가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이게 뭐였죠? 부동산의 복합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에 대한 각각의 위치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타 특성이에요. 경제적 특성. 요것만 따로 물어보는 기출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봤을 때 희소하다. 그 다음에 계량물의 토지 효용 가변성. 자, 계량물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에 있는 정착물 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건물이 있죠. 그 건물에 따라서 토지의 효용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토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투자에 대한 고정성이 있죠. 부동산은 아까 경제재로서 자산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나서 그 자본을 어떻게 회수를 할 거냐. 부동산의 영속성 때문에 장기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고정성, 이 고정성이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에 대한 선호성 얘기가 있죠. 역시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위치를 선호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에 코너 자리에 있는 자리, 그리고 대로변에 있는 자리를 좀 더 서로 선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로변에 있는 땅일수록 당연히 가격이 비싸게 될 거고, 같은 상가 건물 안에서는 1층, 그 중에서도 코너 자리나 역과 가까이 있는 그런 상가의 위치가 좀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구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속성이랑 관련이 되어 있었었죠, 아까. 효용이 장기간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투자나 개발 이런 거를 할 때도 시간을 장기간에 걸쳐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법률적 특성이에요. 자, 부동산은 아까 사회재와 공공재와의 본질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공평하게 배분이 돼야 되고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 제약, 제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와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공법과 사법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 부동산은 공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때도 공익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와 사익을 위한 감정평가,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사회 간섭은 제일 대표적으로 거래 관행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시세가 얼마이지만 우리는 뭐 여기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주는 거래 관행이 있다라든가, 시세는 이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 임대료는 우리는 안 받는다, 이런 관행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 문제를 그냥 한번 지금은 그냥 보고만 갈게요. 부동산, 토지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기출문제에서 괄호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자, 1회 1번 문제는 배점이 이제 50점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자, 물어본 거를 그러면 어떻게 찾는지 목차는 나중에 직접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다뤄보고, 자, 토지의 특성이 은는 이가가 주어져. 그쵸? 자, 설명하고 논하시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배점을 이렇게 먼저 나누는 거예요. 서술어를 가지고 먼저 배점을 나눕니다. 얘가 25점, 얘가 25점.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배점에 대한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어떤 내용이 얼마만큼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 작성을 할 때 답안지에 이제 분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20페이지 이거를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100분 동안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전엔 16쪽이었지만 지금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한쪽에 5점이죠. 답안지가 저희가 이렇게 두 페이지 1쪽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줄이 이렇게 해서 총 22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한쪽에 배점을 5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쪽에 배점이 5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10점짜리 문제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목차에 대한 개수를 몇 개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일단 먼저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거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쪽에 5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쪽을 다 작성을 하는 게 10점에 대한 배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봤을 때 과거와는 조금 제가 설명하는 게 달라졌는데 배점이 이제 20쪽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자, 목차 개수는 최소 4개, 그리고 목차 개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합니다. 그래서 뭐 6개나 7개도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이 목차 개수를 몇 개로 딱 정해 놓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목차 개수는 다 기준을 충족을 하면서 목차 하나에 몇 줄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최소 목차가 4개다. 그러면 배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술 방식을 먼저 볼게요. 목차는 아라비아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설이나 아니면 서론 또는 개설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보고요. 그리고 로마자 2번이 본문에 해당하는 직접 물어보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결어, 그리고 결론. 개설로 작성을 했을 경우에는 결은 쓰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볼게요. 본문에 해당하는 목차 개수, 즉 1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점은 보통 통상적으로 로마자 1번에 개설, 그리고 로마자 2번에 물어본 거, 감정평가,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그렇죠? 목차 하나에 그럼 내용이 몇 줄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목차가 최소한 4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거의 8줄에서 10줄 이상이 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22줄 총 44줄이죠. 44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개 목차, 단순 계산으로 나눠 봤을 때도 11줄이 필요하죠. 그런데 목차 간에 여기 공간을 띄어서 쓰기 때문에 목차의 개수를 띄고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8줄에서 10줄 정도 구성이 돼요.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이 줄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목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줄수는 줄어들 거예요. 5, 6줄. 그렇죠? 여기서는 6, 7줄 정도. 딱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배점에 따라 조금씩 유동성 있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차가 많을수록 좋은 건 맞는데 실제 시험에서 목차를 많이 다 작성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거나 아는 내용이 적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최소 목차의 기준을 충족을 하면서 내용을 조금 늘릴 수는 필요가 있겠죠. 잘 아는 내용이 나왔다. 목차를 세분해서 쭉 쓰시면 됩니다. 7개, 8개까지 목차를 쓰는 경우에는 하나에 뭐 3줄, 4줄 정도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배점을 일단 먼저 알고 계신 다음에 그래서 저거를 다시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25점이라는 배점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25점, 자, 10점의 목차 지금은 제가 평균적으로 5개에서 6개 정도를 쓰고 있는데 5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목차가 10점에 5개죠. 20점이면 10개죠. 5점에 2개가 더 들어가니까 목차가 12개가 나와야 돼요. 최소한. 얘도 12개 정도가 나오겠죠. 네. 그렇게 잡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이 문제가. 다시 물어본 걸 찾아야 돼요. 물어본 거를. 물어본 거는 을 목적어나 무엇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대하여 라고 되어 있죠. 물어본 게 얘는 관계를 물었고요. 얘는 필요성을 물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관계를 물은 것과 여기서 비교를 묻는 것과 이건 다른 문제예요. 필요성을 물었죠. 자, 앞에 거를 다시 보면 특성이 가격과 시장에 작용하는 관계를 물었어요. 그렇죠? 배점만 나눠볼게요. 25점인데 관계를 물었으니까 관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첫 번째가 특성이 가격에 작용하는 관계, 특성이 시장에 작용하는 관계 2개를 물은 거죠. 목적어는 관계 하나이지만 앞에 주어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12.5점, 여기에 12.5점. 반반 동일한 같은 배점을 가지고 서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아까 앞에서 봤던 부동산의 특성들이 있죠.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그게 가격과 시장에 작용하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파생현상 부분에 있어서 가격과 시장과 관련한 얘기들을 답안에 서술을 해줘야겠죠. 부동산 현상과 활동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답을 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가격과 시장을 연결시켜서 답안에 서술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서술력입니다. 서술력. 자,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간단히 보시고 문제만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건물의 특성이죠. 건물의 특성. 토지의 특성을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완화한다고. 고정성을 완화하고 부중성, 영속성을 주로 완화시켜요. 건물은 과거에는 고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과학, 건축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건물을 통째로 옮기는 것도 지금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중성이 좀 약해지는 거고요. 고정성이 약해지는 거고, 부중성, 영속성이죠. 양을 늘릴 수 없나요? 건물은? 늘릴 수 있죠. 이제 높이 지을 수 있거나 아니면 건축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거를 더 크게 지을 수가 있겠죠. 영속성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부동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장기화되는 건 맞지만 토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상대적인 관점이에요. 자, 개별성은 변화. 과거에는 개별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일정하게 벽돌 쪽, 빨간 벽돌도 많이 보셨죠?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리모델링이나 새로 건물을 지을 때 건축 디자인의 설계를 받아가지고 새롭고 좀 창의적인 건물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개별성이 최근에는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지 요거를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부동산의 분류를 접근을 할 때도 부동산이 지금까지 특성을 봤을 때 토지와 건물로 나눠서 접근을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의 분류를 할 때도 크게 보면 토지와 건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토지에 대한 분류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토지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목, 용도입니다. 건물은 용도가 중요해요. 근거법이 뭔지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이 지목과 관련한 게 아까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얘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얘는 건축법. 여기에 다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먼저 근거를 해야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련 개념이 먼저 등장을 하죠. 자, 관련 개념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지목의 구분. 자, 다시 반가로 1번이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국토의 개념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가지로 나눈 거죠. 첫 번째,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지목이 먼저 나온다. 관련 개념과 지목의 구분이 있죠. 지목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필지와 이제 획지인데 획지가 중요합니다. 획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건 획지입니다. 필지는 법에 의해서 이 법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놓은 걸 필지라고 하고요. 획지라는 거는 경제적 개념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겁니다. 감정평가는 획지를 기준으로 한다. 자, 지목은 총 29개로 구분이 되어 있죠. 이건 1차 시험에서 부동산 관계법, 감정평가 관계법규에서 공부를 하셨을 내용입니다. 자, 국토의 개념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개념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것도 1차 시험에서 봤던 내용이죠. 중요한 거는 용도다. 용도. 토지가 용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용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인문적 특성에서도 용도의 다양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국토의 용도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차에서 보셨던 도관농자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고, 도시지역 안에 주상, 공록, 기, 이렇게 5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죠.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봤을 때 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 다음에 상가,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이 정도만 일단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뭐 판매, 시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에 따른 분류예요.
성격. 즉 부동산을 법에 따라서 첫 번째로 분류를 해봤죠. 분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성격, 시장성과 수익성. 자, 시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얼마에 팔릴 거냐, 거래될 거냐,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익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 물건으로부터 수익을 얼마만큼,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벌 수 있느냐, 이게 수익성. 여기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비용성이라는 개념도 있겠죠. 이 대상 물건을 다시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큼 될 거냐.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감정평가의 3방식의 기초, 토대가 됩니다. 시장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시장성이 있는 거, 시장성이 없는 거라는 거죠. 수익성이 있고 없고. 자,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 시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파트가 시장성이 있죠. 거래되는 것들이니까. 그럼 아파트는 수익성 부동산인가요? 비수익성 부동산인가요? 둘 다 가능합니다.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때는 수익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내가 임대를 줄 수가 있겠죠.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하죠. 그때는 수익성 부동산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게 그런 수익성 부동산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자, 종별과 유형에 따른 분류예요. 자, 요거는 과거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였었고, 얘는 일본 부동산 평가 기준에 따른 분류 기준입니다. 그래서 중요도는 높지 않습니다. 자, 용도에 따른 분류다. 종별과 유형인데, 종별은 용도에 따른 분류, 유형은 이용 및 권리 관계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트는 지금은 중요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보실 때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거기만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감정평가 시 활용이라는 목차가 있는데 여기에 가치 형성요인 분석, 방법,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가치 원칙 얘기들이 나오죠. 이게 감정평가 절차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차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데 이것도 뒤에 감정평가 절차 파트를 보고 나서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기출문제를 그래서 가서 보시면 종별과 유형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복합 개념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개념과 분류 목적, 가격 형성 요인의 분석, 감정평가 시 유의할 사항 이렇게 각각 10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위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요거는 추후에 기출문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현상과 활동이에요. 현상과 활동.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결국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도 현상이지만 어떠한 원인, 작용 관계로 인해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 학에 대한 개념이 첫 번째로 나와요. 부동산 학이 현상과 활동을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부동산 학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개념은 사실 실제 시험에서는 출제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현상과 활동을 물어보지. 일반 원칙과 접근 방법, 요거는 1차에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서 넘어가고요. 부동산 현상이 있죠. 현상. 개념을 먼저 볼게요. 개념. 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행위죠. 그 다음에 활동의 결과가 표출돼서 나타난 거 두 가지를 모두 의미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분류를 가서 보게 되면 지역적, 개별적, 동태적 현상이 먼저 첫 번째로 나와요. 지역과 개별 얘기가 역시 또 등장을 하게 되죠. 이거는 아까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고정성에서부터 결국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요. 서울, 수도권, 부산 이렇게 다 다르게 현상들이 나타나죠. 아파트 가격들도 다 다르게 나타나고 동태적,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까 인문적 특성 중에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이 있었죠. 계속해서 위치가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인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동태적으로 좀 시장 분석에 대한 것도 요구가 된다라는 얘기죠. 기술적, 법적, 경제적 요건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복합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복합 개념. 그래서 기술적을 다르게 얘기하면 물리적, 그죠? 물, 법, 경. 자, 부동산 활동이죠.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여러 행위나 태도를 말한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모두 총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분류가 써보시면 활동 주체, 표준 산업, 전문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죠. 여기까지가 1차에서 배운 내용들이에요. 활동 주체, 사적 주체냐, 공적 주체냐에 따라 달라지고, 표준 산업에 따라서 임대 및 공급업과 서비스업이 있죠.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게 있고, 전문성, 1차 수준, 일반인, 2차 수준을 뭐 공인중개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3차를 이제 평가사 정도의 수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요한 거는 이 소유, 거래, 행정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소유, 거래, 행정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사적 제한이라든가 공적 제한, 법적인 규제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상과 활동, 이렇게 일단 살펴봤고요.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부동산 시장 파트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